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 유자효입니다. 쓴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가 인류다. 오늘 초대 손님의 저서 승자의 공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 저명한 경영학자이자 불자입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의 바른 해법을 찾고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 애써온 분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에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시청자들하고 인사 좀 나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불자 유필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맺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유 교수님께서는 불교계 안팎에서 늘 바쁘신 분인데 이 가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 가을에도 평상시처럼 수행도 하고요. 네. 신행 활동하고 독서하고 그다음에 일은 주로 강연 요청이 있으면 나가서 열심히 가르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참 긴 세월이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쳐 오셨는데 네. 퇴임을 언제 하셨죠? 네, 지난 2월 말에 했는데요. 네. 86년 9월 4일에 하버드 빈스쿨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고 막바로 네. 이제 학생들 가르치기 시작했으니까요. 네. 32년 반 동안 교수 생활을 한 거죠. 32년 반. 참 긴 세월인데 네, 후딱 갔습니다. 예, 감회가 아주 남다르셨겠는데 어떻습니까? 소감이 퇴임을 하시는. 뭐 이제 시험 서섭하다 맞죠. 우선 이게 서섭한 거는 이제 퇴임하니까 네. 아무래도 젊은 학생들 만날 기회가 적어진 게 좀 아쉽고요. 예. 또 시원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현직에 있으면 제가 하고 싶은 일도 하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도 많이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이제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이 아주 좋습니다. 예. 그럼 퇴임 이후에 하고 싶었던 일 주로 하고 계시는 건 어떤 일들입니까? 제일 큰 게 이제 독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독서인데요. 네. 아무래도 현직에 있을 때는 제가 읽고 싶은 책이 많은데 네. 이것저것 하느라 못 보던 책을 갖다가 열심히 보시는 시간이 되고요. 그리고 아직은 뭐 제가 조금씩 이제 강연 요청이 계속 들어오니까 네. 나가서 해외에서도 가서 가르치고 또 국내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네. 지내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강연을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네. 퇴임 이후가 더 바빠집니다. 사실 해보면. 근데 그렇진 않고 아무래도 네. 매일 출근하지는 않으니까요. 네.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또 기업에서도 유명한 경영학자로 우리 유 교수님께서 저명하신데 경영학도 범주가 넓지 않습니까? 네, 주 전공은 어떤 네. 분야죠? 크게 이제 마케팅을 공부했고요. 네. 경영학 분야에서 그다음에 네. 마케팅 중에서도 가격 관리랑 가격 정책론을 프라이싱을 전공했습니다. 네. 그동안 경영 관련 책을 많이 내셨던데요. 네, 제가 책 조사는 한 30권 되는데요. 어이구. 근데 이제 현대 마케팅론 같은 그 교과서를 9판까지 냈거든요. 네. 그런 걸 한 권으로 치면 다 9권을 치면 한 30권 되고요. 그걸 이게 뭐 9권은 아니고 한 권을 치면 한 20여 권 되는 것이죠. 야, 참 엄청난 저수를 하셨는데 이 어려운 전공서뿐 아니고 또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인문학 책들도 여러 권 쓰셨어요. 승자의 공부, 역사에서 리더를 만나다. 이런 경우는 독자들의 반응이 아주 대단했죠. 그렇죠. 저는 이제 인문 경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학문은 다 통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문학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이제 현재는 이제 기업 경영 시대니까 또 경영학도 필요한데 경영과 인문이 많이 통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인문학에서 얻은 지혜를 기업 경영에 응용하는 네. 그런 일을 많이 해왔죠. 네. 승자의 공부 그 책 카피가 저는 상당히 힘이 있던데 네. 이기는 자는 공부한다, 공부하는 자는 승리한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승자의 개념이 단순히 뭐 경쟁 사회에서의 승자 패자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 우리 인생의 승리, 그렇죠. 승자도 일 수가 있겠는데 어느 쪽이든지 그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하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지금 이제 평생 교육의 시대니까요. 네. 평생 학습의 시대니까 이제 평생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전문화가 4차 혁명의 시대 전문화 되니까 네. 자기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네. 자기 전문 분야는 계속 노력을 하되 좀 더 인생과 세계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인문학이라든가 혹은 이제 사회학 일반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인문학이 상당히 중요하군요. 어느 분야를 그쵸. 전공하든 간에. 사람 인자 이게 네. 그런 문자니까요. 네, 사람을 네. 이해하려면 인문학이 필수죠. 네, 네. 필수 학문이 인문학이다. 네. 그 역사에서 리더를 만나다에서도 그 다양한 역사 속의 지도자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리더들 중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 어떤 분입니까? 네, 소개하고 싶은 문제 아니에요. 없겠지만 네. 방금 이제 학습 얘기를 했고 승자 네. 공부를 얘기하셨으니까 네, 네. 이제 승자 공부의 청나라 강희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중국 역사상 가장 통틀어 가장 훌륭한 황제라고 보는데 이 사람이 만주족이기 때문에 보통 한족들은 이제 저기 그 강희제 높이 평가하면서도 조금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만주족이니까요. 네, 기본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청나라를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당태종이나 이제 저기 한나라를 세운 유방 같은 분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강희제는 60년 이상을 저기 재위했거든요. 그리고 그 6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긴장을 한 10년 이상 계속하기 힘드는데 그 60년 이상을 긴장을 풀지 않고 계속 저기 공부를 하면서 그 나라를 돌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지런한 사람이고 또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학습을 많이 한 것이 이제 저기 훌륭한 황제가 되기 위한 큰 힘이었고요. 네. 또 하나는 그렇게 이제 전쟁을 여러 번 치렀는데 러시아하고도 싸우고 저기 그 3번의 난이라고 해서 한족의 반란도 이게 진압하고 그다음에 티베트하고도 싸우고 대만하고도 정벌하고 그랬는데 전쟁을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불구하고 세금을 올리지 않아요. 절대 저기 세금을 올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저기 재난이 있거나 그런 적은 감세를 하고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그만큼 민생을 생각한 거죠. 네. 세금을 올리는 게 얼마나 저기 국민들한테 힘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학습 문화 그다음에 저기 그런 세금을 올리지 않고 민생을 생각하고 또 굉장히 학문에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한족인데 네. 우리가 알기로 한자의 저기를 잘 정리한 저기 대차전, 강희 대자전이 그때 나왔거든요. 네. 강희가 그 사람이 강희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강희제가 그렇죠. 만주족이기는 그러니까 만주족 황제 네. 때 저기 한자를 총 정리한 저기 대자전에 나왔고, 네, 네. 그다음에 고금 세계 최고의 저기 백과사전도 그 시절에 나왔고요. 예. 그만큼 저기 학문도 진흥시키고 이 대외 정보도 잘하고 또 러시아하고도 싸우면서도 외교를 해가지고 17세기 말에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흑령강 바깥에 나가게 했는데 최초로 열강하고 조약을 맺으면서 청나라 승리한 걸로 보는 것이죠. 이게 러시아가 스스로 흑령강 바깥을 물러나가 했기 때문에요. 네. 그것도 한편은 싸우면서 한편은 외교를 하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방과 안보 외교를 다 잘한 것이죠. 야, 강희제 때 중국이 대단했군요. 네, 그때 처음으로 이제 대만이 이제 중국 역사에 들어왔고 네. 티베트도 저게 중국의 일부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의 중국의 어떤 저기 판도의 근간은 다 강희제 때 생긴 거예요. 네. 현대 중국의 네네네. 이 강력이라든지 네네네. 이런 것들이 강희제 때 네네. 끄어졌다고 지금 이제 동부 삼서라는 만주족의 저기 국경도 이제 그때 이제 획정됐다고 봐야 되고요. 네. 네르친스크 조약 이후로. 네, 강희제. 그야말로 새로 봐야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부처에게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 네. 이런 책도 내셨는데 네. 저 상당히 신선하게 봤는데요. 네. 불교 하면은 이제 그냥 무소유의 종교다 이래서 네. 안 가지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또 많이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부처에게서 어떤 경영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까? 우선 부처님의 말씀, 불교의 가장 큰 매력은요. 예. 다른 종교 다 어려운 가르침에 우리 불교를 아주 차별적으로 하는 것은 네. 이른바 보편 타당성이 있다는 겁니다. 보편 타당성. 네.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 어디서나 시공을 초월해서 항상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와 큰 차별화시키는 것인데 기업 경영이 이 시대의 큰 화두이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부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업 경영에 적용해 본 것인데 네. 22년 전 97년에 나왔는데 지금도 찾는 분이 계십니다. 네. 아쉽게도 이제 그 절판돼 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는 이제 구하기 어려운데 요 책입니다, 지금. 아, 이 책이고요. 네, 네, 네. 자랑스럽게도 이렇게 독일 말로도 나왔고,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렇게 저기 그 예. 중국어로도 나왔습니다. 중국군요. 그래서 이게 네, 네, 네. 3개국어로 번역돼서 네, 이게 3개국어로 나온 것이 이제 아주 자랑스러운데요. 네. 부처님 말씀 이건 연기법이란 건 모든 건 적용돼 있다는 것이니까 네, 네.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는 것이니까 네. 그것을 기업 내부의 이제 관리, 그다음에 그걸 외부의 그 고객들 관리할 때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가, 혹은 또 좋은 기업 문화를 네. 어떻게 만드는가에서 응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람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그다음에 기업의 전략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하는 그 분야에서 이게 이 부처님 말씀을 저기 응용을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면은 저는 불교는 이제 실천이라는 저기 법궁에도 아주 이게 제가 잠깐 저기 네. 읽어드리면 이런 네. 말씀이 있거든요. 아무리 경전을 많이 외울지라도 이를 실천하지 않는 방종한 사람은 남의 소만 세고 있는 목동일 뿐 참된 수행자의 대열에 들 수 없다. 아무리 사랑스럽고 빛이 고울지라도 향기 없는 꽃이 있는 것처럼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람의 말은 번들을 할지라도 그 결실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부처님은 실천을 강조하신 거거든요. 네. 실천을. 네. 근데 기업 경영을 보게 되면 저도 경영을 했지만은 경영을 많이 배웠다고 기업 잘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제대로 된 저기 경영 전략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기업이 전략하면 참 좋은데 실천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네. 그런데 부처님은 실천을 강조하니까 네. 불교와 기업 경영의 아주 중요한 공통점은 실천 중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네.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또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천. 아, 그렇겠는데요. 네, 네, 그리고 이 연기 모든 것에 연결이 되는 네, 그런 그래서- 연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 사일로 이펙트라는 말이 있는데 네. 기업 간의 그 저기 내에서도 마케팅, 영업, 네. 그다음에 인사, 총무 다 이게 결합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네, 네. 영업이 있어야 이게 마케팅도 제대로 하고 마케팅이 지원을 받아야 영업도 제대로 하고 네. 그러니까 네. 이 기업의 내부에 이게 여러 부서가 네.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갖춰줄 때 네. 주려고 할 때 그 연기법이 도움이 되고요. 아. 또 거꾸로 기업은 이 고객이 있어야 기업이 있고 또 그렇죠. 고객 하나 사회에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회, 고객, 기업이 다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업이 어떤 저게 이 지역 사회와 어떤 이제 고객들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을 연기법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그랬죠. 참 탁월한 그 발견을 하셨는데. 부처님의 말씀이 부편타당시 있으니까요. 어느 분야에 적용하더라도 다 아, 예. 맞습니다. 유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야말로 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탁월한 경영인이기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네, 뭐 드는데. 더 좀 실감 나는 저기 가르쳐 이런 거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오늘 들어온 불교는 대승불교인데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보살 정신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살 정신은 이제 한마디로 자리이타인데 자리이타. 자리이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네.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거기서 탈을 갖다 고객으로 보면은 고객을 이롭게 하면 내가 저기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을 속인다든가 박알 씌운다든가 혹은 저기 몰래 저기 그 오염물질 내보낸다든가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한테 나쁘게 돌아오죠. 네. 우리 말에 그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저기 그 연기법의 우리말 표현인데 네. 고객은 받은 것만큼 돌려주거든요. 네. 네. 반드시 받은 것만큼 돌려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객을 이렇게 하면은 기업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간단한 진리를 이제 그 모르고 이제 단기적으로만 좀 저기 고객을 속이려고 하는데 예. 제가 잘 아는 어떤 식품회사 회장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식당들이 이제 식당이 많이 이게 납품을 하죠. 예. 식당이 조금 좀 저기 경영이 어렵다고 조금만 저기 자료를 저기 싼 거 쓰면은
그때는 모르는 것 같아도 금방 이게 고객들이 알고 발을 끊는답니다. 네. 고객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네.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네. 그 집 가면 맛이 없거든. 옛날만 못 하거든. 네. 그래서 이제 재료를 이제 식재료를 옛날만큼 좋은 걸 안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 이탈은 요새 말로 말하면 이제 고객 만족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고객 만족을 그 부처님 말씀 그대로라고 믿고 고객을 이렇게 하는 거 만족시키는 네. 것이 네. 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네, 네. 확신을 하고 경영을 하게 되면은 네. 잘 되겠죠. 자리이타. 네. 고객을 이롭게 하면은 내가 내가- 돈을 번다. 네, 그렇죠. 그야말로 정말 현실적인 해석도 가능합니다. 네. 참 대단한 말씀이신데 특히 이제 그 승당 네. 늘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그것도 경영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많은 네. 수행자들이 네네. 모여서 공동 생활을 하게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일종의 경영의 개념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아, 부처님은 탁월한 경영자였죠. 예, 그래서 승단 그 큰 승단을 잘 이끄셨으니까요. 네, 네, 그 부처님 내세운 승단은 운영의 원리는 딱 두 가지였죠. 네, 평등과 화합. 네. 평등과 화합이 이제 그 부처님의 승단 경영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네. 평등과 평등과 화합. 화합.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말하면 인간 경영, 어떤 그 사람의 경영, 조직의 경영에서도 이제 탁월한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경전에 나와 있군요. 네, 그 부처님 당시에도 승단에서 말썽이 좀 계속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부처님이 이제 승단 경영은 이게 평등과 화합으로 딱 네. 말씀을 하시고 네. 또 이제 개별적으로 딱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이제 기후를 새로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네. 잘 이끌려고 애를 쓰셨죠. 예, 참 새로운 발견이시고 더군다나 그 책이 중국어로도 번역이 되고 또 독일어로도 번역이 된 것을 볼 때 외국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졌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외국에서의 반응. 뭐 제가 이제 해외에 되게 이름난 학자는 아니니까 이제 네. 아주 많이 팔지 않았지만은 네. 이게 독일은 한 1,000권 이상 팔려서 이제 네. 2세대 찍었는데요. 네. 일단 보신 분들은 다 좋아합니다. 네. 제가 아무튼 이제 보신 분들 기업 경영을 하신 분들이니까 기업 경영 하신 분들한테 이 부처님의 얘기라는 것이 참 신선하고 네. 그것을 당신의 회사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네. 그 말씀이 상당히 좀 와닿죠. 네. 부처님은 탁월한 경영인이셨다. 붓다의 경영 철학을 배워라라는 네, 그쵸. 것도 우리 시대에 좋은 지침이 될 듯합니다. 네. 선생님 책 중에서 특히 제 시선을 끈 책은 시집입니다. 네. 시집을 내셨더라고요. 네.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참 대단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집을 내셨죠? 그래서 아마 제가 50대 초반에 냈는데요. 네. 이제 그때가 대학 교수하고 한 20년 가까이 됐을 때인데 대학 교수 되기가 참 어렵죠. 근데 이제 어렵고 대학 교수 되면 좀 이제 아무래도 좀 편한 점도 있죠. 근데 조금 세월 지나다 보니까 제가 대학 교수 처음 됐을 때 그 신선한 마음, 정말 저게 엄청나게 좀 이제 열정을 갖고 학생들 가르치고 글 쓰고 할 때 열정이 점점 저게 그 옛날만 못하는 생각이 확 들어갔고요. 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돌파를 찾기 위해서 제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짐하는 것을 부처님 가르침의 관점에서 예. 썼습니다. 그래서 선제동자가 포항계 입법계품에서 53분의 선지서 찾아가는데 예. 그에 맞춰서 53수의 저기 그 시를 썼고요. 53수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불교 시입니다. 예. 50대에 50대 중반 들어설 때쯤이었죠. 그러셨군요. 네네. 그 53편의 그야말로 불교시를 한 권의 시집으로 네. 묶으셨는데 참 가을입니다. 가을은 시의 계절입니다. 많은 시인들이 가을을 소재로 한 시를 썼고 또 가을에 명시가 많이 태어나고 이제 그랬는데 선생님 시 중에서 이 계절에 어울릴 만한 시를 한 편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꼭 가을에만 적용되지는 않겠지만은 이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죠. 네, 그래서 이 이웃 종교는 이제 구원의 종교라고 한다면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인데 그 깨달음이라는 게 정말 지금 궁금하죠. 저는요. 네.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깨달음의 길이 어떤가? 네. 그 내용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네. 한번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네. 낭송해 보겠습니다. 네. 깨달음. 유필화. 사람은 누구나 제일 좋아하는 낱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그것은
깨달음입니다. 무엇을 해도 걸림이 없고 완벽한 자유를 누린다는 깨달음의 세계. 그것은 생각만 해도 벅찬 희망으로 온몸이 부풀어 오릅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지혜와 자비로 가득 찬 말과 행동이 가장 자연스러운 우주의 몸짓으로 신압으로 나타난다는 경지. 과연 그곳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기업 경영, 가르치기, 글쓰기, 회사원으로 일하는 것, 밥 먹고 옷 입는 것, 그 모든 것이 깨닫기 위한 방편이요,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뿐인가요? 그이와의 절절한 사랑도, 견디기 힘든 그리움도, 뼈를 깎는 시련의 아픔도 모두 깨달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깨달음이 삶의 목표인 한 나는 외로움과 부러움을 모릅니다. 실증 내지 않고 지루하지 않으며 두려움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나일 뿐입니다. 네, 참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 시를 감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네. 깨달음이로군요. 네. 글자라면 다 깨달음 목표로 네, 해야겠죠. 네. 깨달음으로 네. 향해 가는 길, 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네. 그렇다. 네. 뭐 특별히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네, 네. 하나의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를 쓰시고 또 그런 소양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이신데 젊은 시절에 혹시 그 인문학 쪽으로 아예 전공을 택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경영학 쪽으로 전공을 네, 제가 이제 잡으셨죠? 72학번이거든요. 72년대 72, 예, 예. 72년대 대학을 네. 들어갔는데 그 당시나 뭐 그 후에나 다 이제 그 성적 순으로 보통 지금 이제 그 학교를 선택하게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소년 시절에는 이게 자기 그 앞날에 대해서 아주 막연한 생각밖에 갖고 있지 못하죠. 네, 네. 그래서 그냥 남들이 이제 그 좋다고 하는 데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냥 상과대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 사실 이제 그 순수 어문학이라든지 네, 네, 네. 이 철학이라든지 참 아주 참 훌륭한 학문이지만은 전공으로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네, 이제 그- 그래서 아마 이제 경영학이라면 좀 보다 현실적이고 네. 그래서 또 공부도 잘하셨고 그래서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력을 보니까 젊었을 때 해외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데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MBA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 좋다는 하버드 대학에서 네.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더라고요. 네. 그 얘기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70년대 후반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아주 가난했던 시절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학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시대였는데 네. 다행히 이제 79년 2월에 국가에서 실시하는 국비 유학생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그 영광스럽게도 이제 국비 유학생으로 네. 나라에서 장학금을 받고 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제 생활비 학비를 다 해주니까요. 네. 제가 가고 싶은 학교를 갈 수 있으니까 이제 네. 비싼 이제 사립학교를 택한 것이죠. 그래서 석사 2년, 박사 5년 했는데 네. 둘 다 이제 비싼 사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하버드에서 5년을 있었습니다. 하셨나요? 네네네. 그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이런 네. 이런 책도 있고 영화도 있고 그랬는데 하버드 대학의 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참 그 교수 학생들이 다 우수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예. 일단 이게 매일매일 이게 하는 긴장된 생활이죠. 그리고 일단 자기의 역량을 보이지 않으면은 거의 네. 이제 사란칙을 못 받는다고 이렇게 그래요.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그 학교의 기대 수준, 그 교수님의 기대 수준에 맞추려고 열심히 매일같이 공부해야 하는 이게 분위기인데 예. 그래도 그 과정에서 저게 그 학생회장도 하고 그다음에 유학생들과 어울리면서 그래요? 저기 생활을 잘 했습니다. 학생회장도 하셨어요? 네, 그 학생회장 했었죠. 학생회장. 네. 이게 말이죠. 우리가 해외 유학하면은 그냥 뭐 예사로 듣지만은 굉장히 어렵다 그러거든요. 경쟁을 따라가기도 어렵고 많은 사람이 실패한다고 듣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참
큰 성공을 하셨으니까 엄청난 노력도 하셨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박사학위 받고 나서 또 그다음부터 이제 또 저기 학자로서의 또 경쟁이 시작이니까요. 그렇겠죠. 인생이 뭐 경쟁의 연속이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참 성균관대학교에서 네. 그야말로 3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에게 우리 학생들이 어떤 점을 많이 강조하셨습니까? 네, 저는 뭐 기업 경영을 가르치니까요. 네, 네. 철저하게 실용적인 경영 지도자 만들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변적으로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을 맡았을 때 혹은 기업에 들어왔을 때 잘할 수 있게 실용적인 그 노하우, 실용적인 지식, 유용한 지식을 전달하는 데 애를 많이 썼습니다. 네, 실용적인 지식.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강단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네. 바로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에 네. 신경을 많이 쓰셨군요. 네.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학생들뿐이 아니라 기업인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경영학자라는 말도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현실의 문제에 많이 도움을 네. 주셨다는 얘기인데 그 기업인들을 상대할 때는 네. 어떤 말씀들을 뭐, 하십니까? 한 30년 동안에 기업 강연 한 2,000번 했으니까요. 아이고. 그럼 이제 예. 수많은 기업인들을 만나봤는데요. 나는데 그분들은 아주 정말 자신하거든요. 자신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특히 오너들은 네.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이게 살아오는 것 같이 걷는 걸 기분으로 네. 긴장하며 살아가는데 네.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네. 핵심적인 노하우를 제가 네. 아는 범위 내에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네. 짚어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인문 경영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한비자도 얘기하고 석가모니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시저도 얘기하고 이제 여러 저기 그 역사에서 많은 리더를 얘기하는데 그분들 이런 일을 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분들 이러한 행적이 현재 당신 기업에 당신 회사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그런 거 초점을 맞췄죠. 그렇군요. 네. 그 많이들 좋아하고 그 네. 감화를 받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특히 뭐 책은 많이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책을 팔린 것을 보게 그렇네요. 강연 요청이 많았던 걸 보게 되면 예, 예. 뭐 저기 뭐 인정을 받았다고 봐야죠. 예, 그랬습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부처에게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라는 책을 쓰실 정도로 그야말로 참 그 불교에 대한 그 이해의 깊이가 깊으신 그런 분입니다. 사단법인 우리는 선우 이사장을 맡고 계시죠? 네. 우리는 선우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91년 10월에 우리 제가 지도자인 박강서 교수님과 그 다음에 불교 작가인 남지심 여사님이 이제 합쳐서 힘을 합쳐 만든 단체인데요. 또 28년 됐으니까요. 28년 동안 그 제가 단체가 존속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업적이죠. 대단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14년 봄부터 이제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활동이 위축됐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5년, 6년째 하고 있는데 매주 훌륭한 법사님 모시고 매달 훌륭한 법사님 모셔서 법회를 하고요. 1년에 2번씩 템플 세일 하고 1년에 1번 해외 성지 순례 가고 그 다음에 1년에 2번 삼사 순례 하고 네. 그리고 또 가끔 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이제 명상 프로그램도 하고요. 또 얼마 전에 시다르타도 봤거든요. 그래서 저기 뮤지컬 그런 이제 예. 불교 문화 행사도 저기 가고 예.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참 다양한 활동을 하시네요. 네네네. 그 요즘 부쩍 그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템플스테이예요. 네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체험도 하고 하고 싶어하고 네. 그래서 굉장히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아주 템플 스테이가 네. 우리 불교 중에 크게 이바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이제 요즘 불교계에서 뭐 불교계뿐이 아니라 뭐 종교계 전반적인 현상으로도 보입니다만은 이제 걱정들이 많아요. 그 이제 뭐 출가자가 줄어든다, 불자들이 감소한다, 뭐 타종교도 마찬가지라고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미래에는 말이죠, 이 제가 불자들의 역할이 어쩌면은 참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체험해 보시니까 우리 시대의 바람직한 제가 불자의 모습 어떤 것이라고 느끼셨습니까? 크게 뭐 우선 일반적으로는 뭐 신의 행정이죠. 네. 우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네.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들의 행동을 하고 결국 이제 깨달음을 나가는 것이 불자의 할 일인데요. 네. 그래서 뭐 신의 행정을 저는 채가자고 출가자고 이제 꼭 반드시 이제 염두를 두고 이제 네. 그렇게 신행생활을 해야 한다 생각하는데요. 네. 또 구체적으로 좀 이게 현재 이 제가자들한테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불교계에 대해서 좀 더 주인의식을 갖자. 맞자. 그런데 출가자가 줄고 이제 불서가 안 팔리고 그런다는데 나도 열심히 이제 불서를 사보고 불교 문화 행사가 있으면 가고 그다음에 이제 불교가 좋으면은 옆에서 열심히 권하고 조금 더 좀 저기 불교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갖고 더 적게 우리 불교가 이제 비난받을 게 많죠. 뭐 스님들이 수행을 안 한다, 뭐 그다음에 의식이 한무로 돼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많은데 그런 얘기 하기 앞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맞아요. 열심히 이제 불교 책을 보고 또 불교 부처님 가르침을 알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제가자로 살아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소속돼 있는 저기 단체 내지는 소속돼 있는 저기 절을 넘어서서 불교 전체적으로 저기 세계 불교 전체에서 저기 우리 한국 불교의 위치, 나 위치를 바라보면 좀 스케일 크게 불교를 보자. 그래서 영남 지방의 불교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저기 뭐 후원도 하고 또 호남 지방에 저기 불교가 약하다 그러면 조금 거기 가서 저기 템플스테 해주고 또 보시도 하고. 근데 불교 전체 관점에서 저기 아까 말씀드린 뭐 주인식 같지 않은 말과 연결됩니다만은 좀 스케일 크게 불교의 활동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야말로 참 삼보에 대한 그 굳은 믿음 그리고 그 존경을 갖고 폭넓게 좀 봐야겠군요. 신의 행정이죠. 신의 행정. 신의 행정. 믿고 이해하고 행동하고 깨달음을. 네. 선생님께서는 불교 신행 활동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네, 아무튼 돌아가신 어머니가 뭐 살아계신 뭐 보살님이었으니까요. 평생을 이제 보시하시고 평생을 수행하시고 그런 분이었으니까 이제 어머님이 이제 저희 인생 가장 훌륭한 스승님이었는데 신행 활동 그래서 불교는 자연스러워 이제 어릴 때도 받아들였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어릴 때 일 중에서 아주 기억이 생생한 것은 67년 8월이니까 이제 지금부터 52년 전이죠. 제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어머니와 같이 청단 스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청단 스님. 청담 스님. 네, 아마 도선사였던 걸 기억하는데요. 다른 이제 보살님도 계셨는데 산별 드리고 이제 청단 스님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기억들이 오랫동안 가죠. 그래서 직접 큰 스님한테서 이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아주 오랫동안 가는데 신의 활동은 이제 아무래도 서울에 돌아와서 조금 이제 교수생활 하면서 시간이 안정되니까 우리는 선으로 좀 나갔었고 그다음에 불교 책도 좀 열심히 받고 그래서 뭐 87년에 귀국한 이후에 신행생활을 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머님께서 중학교 2학년 된 아들을 데리고 청담 스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셨군요. 네네네. 참 그거 보면은 어릴 때의 그 기억이라든지 만남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아주 더 어린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절을 기억하는데 어머니가 같이 한가에 나가서 방생을 한 기억이 나거든요. 방생을 하면서 이제 대방광불 하엄경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그 대방광불 하엄경 하면서 방생했던 것이 평생 기억에 남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하엄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그 아이 자제들이 어릴 때부터 그 불교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선생님께서는 이제 귀국 이후에 신행 활동을 이제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평소에 하고 계시는 어떤 기도라든지 수행이 있습니까? 저는 일단 저기 앉아서 명상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저기 그 공간에 명상실이 3개 있는데요. 돌아가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요새는 이제 비파사나 선을 하려고 애를 쓰죠. 항상 깨어 있는 연습을 하려고요. 그래서 보통 한번 앉으면 30-40분을 하는데요. 그래서 명상이 이제 수행의 이제 근간을 이루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아무래도 학자니까 교학적이라서 그런지 불교 책이 참 저기 참 열심히 읽었습니다. 불교 책을. 그래서 뭐 외국어로 하니까 외국어로도 많이 읽고 우리말로도 많이 읽고 그랬는데
불교책이 참 저기 그 저한테 아주 저기 많이 와닿은 게 많아가지고요. 네. 그렇군요. 참 인연을 맺고 계시는 스님들도 많으실 텐데 이 사찰 음식 전문가시죠. 선재 스님하고 네. 가까우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네. 독일하고 인연이 있다 그랬는데 네. 그런 인연인지 2008년서부터 올해까지 매년 독일 학생 수십 명이 네. 몇 차례 나눠가서 저희한테 와서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제가 있었던 저기 성대 경영전문대원에 와서 이제 경영을 배우고 그 다음에 한국 문화 체험하는데 그 한국 문화 체험하는 시간에 선재 스님 시간을 넣습니다. 아. 그래서 선재 스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 사찰 음식의 부처님 철학을 배운 다음에 예. 직접 독일 학생들이 선재 스님 따라서 사찰 음식 만들고 예. 그다음에 그걸 식사로 먹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설거지까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근데 선재 스님도 여러 나라에서 이게 이거 사찰 음식 가르쳤는데 예. 많이 독일 사람들이 마음에 든대요. 아. 그분 독일이 마음에 드는 거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아주 바쁜데도 독일 학생도 왔다는 시간을 항상 내셔가지고 독일 학생들에게 가르치셨거든요. 아.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대부분 이제 남학생들인데요. 예. 설거지가 잘한대요. 그래가지고 뭐 강남의 아줌마들보다 더 설거지 잘하더라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학생들이. 네, 그래서 그 선재 스님하고 독일 학생들하고 한 10여 년 동안 만나면서 예. 매년 예. 저기 그들에게 사찰 음식이라는 저기 그 철학을 가르쳐줬죠. 아 그래요. 그 참 신기하네요. 특히 독일 학생들이 그렇게 네. 예,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게 음식도 잘 만들고 예, 또 잘 먹고 어허. 그 사람들은 채식주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평상시에도 채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한국에 와서 어허. 한국 채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게요. 근데 이제 절에서는 이제 완전 채식이니까요. 그렇죠. 먹고 맛있게 먹고 아주 맛있어요. 세차 음식이요. 예, 선재 스님이 해주시는 음식이 맛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설거지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 선재 스님도 항상 그 독일 학생들을 예. 아주 높이 평가하시죠. 네, 아 그러시군요. 그 참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부터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는 시대가 언젠들 있었겠습니까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참 갈등이 많고 그리고 참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불자들로서 추구하고자 하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부처님 말씀에 삼독심, 탐진치를 벗어나는 것이 행복의 뭐 거의 유일한 지름길을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앉겠다, 혹은 뭐 저기 지나치게 돈을 많이 벌겠다. 그 욕심을 정당하게 버는 건 좋죠. 근데 이제 욕심을 부리는 순간서부터 이제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또 인간과의 관계에서 조금 화를 내기 시작하면은 뭐 금방 좀 저기 인생이 피곤해지거든요. 네, 네, 그 다음에 현상을 제대로 안 보는 저기 그 어리석은 마음. 네. 이렇게 욕심 부리고 화내고 그 다음에 이그 어리석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게 삼독심인데 네. 삼독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개인적으로 행보로 가는 길이고 네, 네. 우리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탐진치, 네. 삼독심에서 벗어나야겠군요. 네네네. 네. 그 가르침은 참 시대를 넘어 영원하겠습니다. 네네. 네. 탐진치에서 벗어나자. 네. 우리 그 유필아 교수님께서는 이제 사실 제2의 인생을 이제 시작하신 겁니다. 네네. 그동안 하신 것은 제1의 인생이었고 두 번째 이제 삶을 지금 시작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또 많은 일을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계획하고 계신다거나 하고 계시는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아무래도 제가 전공한 것이 경영학이니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문학과 그다음에 불교와 그래서 기업 경영과 이 인문학 부처님 가르침 세 개를 융합하는 공부를 계속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한 저술도 하고 그다음에 강연도 하면서 이 시대의 불자로서 한국 불교를 국내외에 널리 좀 이렇게 퍼뜨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불교 철학에 바탕한 경영학과 인문학의 접목 그리고 이 시대의 불교를 또 널리 알리는 네, 그런 게 선생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로군요. 네. 선생님 말씀에 빠져 있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 역사 보게 되면 고조선서부터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 일제시대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그 긴 세월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생산한 여러 작품 중에서 전 세계 명품이 될 만한 것은 다 불교 쪽입니다.
원인 스님의 사상이 그렇고 그다음에 석굴암이 그렇고 고려 금속활자나 고려 불화, 고려 대장경, 우리 한글까지 후민정음까지 다 불교계의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종교, 우리나라가 다른 종교 내지 다른 같이 만났을 때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은 그런 작품을 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한민족과 불교가 궁합이 잘 맞는다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불자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더 품격 높은 사회, 더 문화가 꽃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정진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의 전통 문화는 불교 문화죠. 네, 앞으로 그야말로 제2의 불교 문화를 또 꽃피워야겠습니다. 이루신 것 또 크시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좋은 시간 고맙습니다. 네. 네. 네,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 오늘은 우리는 선우 이사장이십니다. 저명한 경영학자죠. 성균관대학교 유필화 명예교수를 만났습니다. 그야말로 참된 거사란 어떤 것인가, 거사가 풍기는 경건한 향기가 가득한 시간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음식을 절제하면은 세 가지 좋은 결과가 따른다. 포식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이 없어지고 수명이 연장되고 젊음이 지속된다. 어디 음식만 그렇겠습니까? 지나친 욕심만 잘 다스려도 우리 인생이 한결 편안해지리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불하십시오.